여러분 안녕하세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공기를 눈치채셨듯이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인데 뒤에서 입장하고 계신데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사진 찍기가 바쁘신 거 아니지만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가 작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고 앉을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 다 찍으셨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화 보셨으니까 아마 6편의 퍼즐 조각을 지금 머리에서 열심히 맞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은 다 각각 다른 편에서 주연을 맡으셨고 그리고 하나의 영화에 이렇게 모이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관객분들 만나시는 게 되게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 인사 말씀 일단 한 분씩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보험집에서 프레임 스토리, 중간에 이어지는 스토리인 토막을 맡은 최영경 감독이라고 합니다. 영화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보험집에서 시경 역할을 맡은 배우 김채은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에서 또 잘린 다이 역을 맡은 권아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입소문 SNS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음집에서 악체 시리즈 인준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한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또 주변에 이 재밌는 걸 널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문제 귀신 보는 아이 도진 역을 맡은 강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 전에 살던 사람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조우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불금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왔는데 엄청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기만큼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분들한테 다른 소셜미디어 이런데 스포일러 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좀 자유롭게 영화 보신 분들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질문들로 제가 먼저 좀 궁금했던 거 한두 개씩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었는지 직접 마이크 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름 극장가에서 공포 영화가 너무 반가운 건 사실인데 또 이 안에서 되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공포 영화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옆에 계신 그 전체 틀이 되는 토막을 연출하신 최영건 감독님이 토막뿐만 아니라 전체 약간 감독님을 모으시고 기획하시는 역할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에 어떤 틀거리에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하기보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피디님과 대표님이 좀 더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처음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6명의 신인 감독들이 6개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 기성 감독님들이 보여줄 수 없는 신인 감독님들만의 패기 있는 공포 영화를 해보자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다른 감독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은 공포 시나리오를 저희가 교류를
됐어요. 그러다가 6명의 감독님들이 남게 되었고 스토리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시리즈로 저희가 선보일 수도 있었고요. 옴니버스 영화로도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도 5명의 감독님들 시나리오에서 약간 조금씩의 이제 신체 훼손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럼 공통된 주제로 출발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신체들을 누군가가 모은다라는 질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토막이라는 프레임 스토리를 제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감독님들이 쓴 시나리오도 조금 더 요거에 맞게 수정을 조금씩 하시면서 결국에 신체모음집이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만 영화 만든 거네요? 떨어지신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신 감독님들 정말 저희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결과물을 내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즐기는데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토막에 나온 옆에 계신 일단 김채영 배우님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사실 그 토막에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저 영화 전체 앞뒤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 연기하신 그 시경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차 안에서 취재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배한테 얘기 듣는 모습을 보면 은근 눈치도 싹 빠른 것 같고 어떤 속임수 같은 거에 잘 넘어가지 않을 그런 디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경이 생각지 못한 어떤 되게 음모, 덫 같은 데 걸리는 게 이제 그 토막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시경이 그 전체에 그게 있어서 그런 감정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신 게 연결될 때 제일 큰 거에서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은 시경이라는 인물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연연하게 되고, 특히 시경이라는 인물은 앞에 나오는 황재필 기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 힘으로 나 혼자 여자지만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의욕이 컸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갔었고, 6개월 정도의 이제 준비 과정을 스스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의외로 자신만만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 나 이 정도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후의 연기 부분은 사실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 현장에서 정말 관이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내용을 모른 채로 촬영을 했어요. 왜 이 재물이 바쳐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상상을 하면서 정말 왜 이 코가 있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큰 관이 생겼을까? 근데 모르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공포가 극대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그 공간에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더 고마웠던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영화 보고 눈, 코, 입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처음 봤었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알았다면 더 어려운, 괜히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롯이 시경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같이 찍으신 배우님들한테도 완성본을 보는 게 저희와 마찬가지로 되게 다른 퍼즐들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럼 옆에 계신 악취의 권아름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한 편 한 편의 그 분량이 짧은데 그 앞에 그런 그 인물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인물에 대한 단서를 우리한테 어떻게 주느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아름 배우님이 연기하신 다이는 처음에 보면 그 향수를 접하기 전에 보면 그 동아리 방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남자친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 민준과의 관계에서 볼 때 원래 어떤 인물이었을까? 특히 민준과는 연인이라고 쳐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였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이는 제가 감독님께도 막 물어보진 않았어요. 감독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대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다이를 그냥 해석해봤을 때는 다이가 자기 자신한테도 믿음이 없는 그래서 남한테도 그 믿음을 줄 수 없고 남자친구인 민준이한테도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남자친구한테도 믿음이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네. 그 누구에게도 네. 아, 그런 취업 스트레스와 그 이제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자친구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더 이제 남한테 믿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더 그런 악기나 그런 거 홀리기 쉬운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인물 소개나 상황 소개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단서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에게 운전박대를 당하고도 다이에게 순정을 바치는 예. 민준이는 도대체 얼마나 한 바다와 같은 사랑을 품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뭐 연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갑과 을의 관계가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존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다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누가 봐도 퀸카였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친구가 이제 복학생인 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오매불망 다이만 기다리고 굉장히 다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되게 다이에게 한없이 헌신적일 것 같던 민준이 정말 그게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그런 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민준을 준비를 했고 다이랑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호흡을 맞춰보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소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 혹시 동아리방에 써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무슨 동아리입니까? 이불 동안 무슨 나와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이불이었는데 그게 이불 그 영어로 이불 안마? 네. 네. 근데 무슨 동아리인지는 저희도 듣지 못해가지고 떡볶이만 그냥 떡볶이 동아리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민준한테 그 동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가 있다면. 네, 다이 만나러 들어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불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 세트 그 네. 공간에. 진짜요? 네. 그럼 다 미술팀이 생각이 있어서 이불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이불 받아와 이불 안 나오게 찍어달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불 그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공포 영화에 맞춘 장면인가? 감독님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불이군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럼 옆에 계신 악취의 한성혁 배우님까지 얘기했고
귀신 보는 아이의 이제 강준규 배우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강준규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도진의 어떤 성격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네. 그 도진이 이제 맨 처음에 준호를 데려다 놓고 같이 공문하는 장면에서 어깨 위에 귀신 보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출상맞게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쵸. 네. 그래놓고서 약간 그 뒤에 호기롭게 너 그럼 귀신 보여달라고 집에 갔다 오라고 막 네. 하잖아요. 그걸 미루어 볼 때 약간 사실 이런 상황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약간의 허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봤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제가 도시에 이제 다가갔을 때 일단 전사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 빌딩이 도진 빌딩인데 이제 도진이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지만 아버지한테 좀 무관심하고 그런 감정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해서 되게 그게 화가 되게 조금 더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준호한테 엄청 풀었고 그래서 더 놀랄 때 촐싹 맞고 약간 조금 더 가벼워 보이려고 더 막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연기하실 때 네, 연기를 했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좀 더 센 척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상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시나리오에 그 놀라는 장면에 어떻게 놀라라고 써 있었습니까? 출산목계력은 아니었어요. 모르지만 아니요, 그냥 뭐 놀란 느낌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 도진이가 어떻게 자라왔으면 거기서 그랬으면 도진이 어떻게 했을까 뭔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사 같은 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으면 이 친구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라는 걸 저도 상상을 해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인물들하고 주요 인물들하고 다 전사 같은 걸 상의하셨나 보다. 영화 찍으시면서.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 같이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약간 그 공포 영화는 그 인물의 특성에서 출발하는 게 커가지고 그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는 배우님들이 얼마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기하시냐 이런 게 좀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답변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맨 끝에 계신 전에 살던 사람의 조우리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6개 되게 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색깔의 에피소드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살던 사람은 가장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 같은 거 약간 다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출발한 공포영화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기자간담회 때 이 영화 쓰고 연출하신 김장미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것이냐를 따른 공포의 결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하시면서는 감독님하고 어떤 걸 주로 생각하시면서 공포라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서 지수처럼 혼자 집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많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오히려 극도의 안도감을 느끼는 편인데 근데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밤에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은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이런 두려움을 망상을 많이 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갖고 와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폐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몰입감을 좀 많이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 집, 지수의 집 자체가 아무나 살지 않는 집이에요? 폐가예요? 네, 그래서 곧 철거될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 이거 영화 보시고 폐가 투어하실 분 어느 쪽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구리 쪽에 있었는데 우리 쪽 네. 해안마트? 근데 저희가 1년 반 전에 찍어서 아마 지금 가면 없을 겁니다. 위험한 행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약간 어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약간 이웃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는 약간 현대사의 공포 같은 것들도 좀 돋보이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과 감사하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받은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까지여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많으시네요. 어떡하지? 일단 제가 감독님 한번 골라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빨리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쪽 사이드에 검은색 손 계속 들고 계세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마이크가 객석에 따로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저분이 지목당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아이고. 네.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 참고차 말씀드리면 선착순 5분께는 여기 친필 사인하신 포스터 드릴 거예요. 그 하필 왜 종교를 선택했냐고 지금 여쭤봐 주셨죠. 그 종교에서 출발한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감독님의 영화에서 신체 훼손 장면이 있었고 이거를 누군가 훔쳐다가 재물로가 치면 어떨까라는 아이타임을 제가 받아서 스토리를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비정상적인 집단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이비 종교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소재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미있는 좋은 질문에 이어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신체 모험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일 것이다. 여기까지도 되게 재밌는데 그걸 잠입 취재하는 기자의 시점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그 공포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포 영화를 찍는 감독님들도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싼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말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랬다고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최소 5명 이상한테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저는 정말 무섭고 4명은 괜찮아요? 아니 4명까지 되었어요. 5명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관객분들한테도 조금 선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5명 네. 이상에게 둘러싸인 경험을? 그러면은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질문, 요런 식으로 시경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약간 감독님 투영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계신 김채연 배우님이 골라주실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그러세요. 하나 둘 셋 나눠가지고 그
그 카메라 앞에 놓고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우분들이 그 본인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무섭다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 에피소드 혹은 이 장면 진짜 무서웠다 이런 거. 서로가 무섭게 느꼈던 네. 자기 거 제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우리 선배님이 연기하신 전에 살던 사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이어서 판타지적인 것도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 살면 저러지 않을까 그 인물로 따라가기가 더 와닿아서 그런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 보고 또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무섭게 막 해주시는 거 보면서 그건 그 장면들은 4번을 봐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런 걸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엑소시즌 엑소시즌네. 그편 맞죠? 네. 그 편에서 막 이렇게 몸 꺾이는 그거를 되게 실감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무서운 꿈 같은 걸 꾸면은 몸 꺾이고 귀신 뒤에서 따라오고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몸 꺾이면서 카메라가 탁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 시사 통해서 다른 편은 다 그렇게 처음 보신 거죠, 배우님들? 네네. 처음 네, 저는 사실 무서운 걸 되게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대본을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별로 안 무서웠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디 가서 공포 영화 잘 본다고 얘기하지 마. 진짜 다. 네, 전 네. 근데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색이 있는 영화들이 말씀하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살던 사람 편이 되게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공감도 조금 되고 혼자도 살고 그래서 괜히 집에 가서 벽지 한번 뒤에를 조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공감이 조금 많이 되고 예전에 실제로 또 가위를 눌려서 이제 좀 본 적이 선명하게 저는 있거든요. 집에서 예. 집에서 가위를 누르신 상태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다시 나면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감하고 막 이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제 이제 에피소드는 내용을 아는데 다른 에피소드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무섭게 봤고 그때 채용 배우님이랑 옆에서 봤는데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 제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물을 도난당해가지고 제 옆자리에 선배님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물을 놔뒀는데 물이 없어요. 그 너무 진짜 소리를 정말 잘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소리 지르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어요. 제 물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끝에 있는 말씀 드려서 이제 사과받고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서 목 바짝바짝 타서 물을 다 마시는 걸로 하셨구나. 자,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5명 이상 둘러싸이는 공포를 그리신 감독님은 다른 분들 시나리오를 알고는 되셨을 텐데, 네. 그죠? 네, 완성된 영화 보시니까 이 장면 진짜 무섭더라 하는 다른 편의 장면 꼽아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보면은 또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복합적인 네. 존재니까요. 네. 악취에서 그 코 없는 거 나올 때요. 좀 진짜로 몰랐거든요. 그렇게 나올 줄. 그래서 수준으로
거기서 상혁 씨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했어요. 보면서 그거 진짜 막 트라우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저 얘기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하세요. 시나리오끼리 경쟁을 벌일 때 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제가 처음에 쓴 원안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김장민 감독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작품성 있게 각색을 해주신 건데 어쨌거나 귀신 어디 나올지 다 알거든요. 네. 아 여기 나오겠다. 근데 나올 때 제가 그렇게 또 놀라버렸어요. 정말 놀라가지고 볼 때마다 놀라가지고 좀 신경질나게 이렇게 나고 귀신 보는 아이를 보면은 귀신 보는 아이는 실은 그동안 일본 공포 영화나 한국 공포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귀신을 다루잖아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간접 묘사였어요. 그냥 멀리 희끄무리하게 있는데 돌아보면은 내 앞에 바로 와 있어 버리는. 근데 귀신 보는 아이는 그걸 완전히 뒤틀어 버렸거든요. 그냥 원샷이에요. 귀신이 나오면. 그래서 그걸 제가 예상을 못 해가지고 또 놀라서 저는 저희 토막에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조금 없습니다.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게 없는데 다른 영화에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써 있는 한 줄을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거는 네. 감독님들마다 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네, 너무 다르셨어요. 진짜. 근데 이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렇게 놀랍니까 진짜 실제로? 그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인시디어스 4 빨간문 개봉했을 때 피카디리에서 저랑 같이 본 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그때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질러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극장에서 공부영화 잘 안 봅니다. 그런 거에 좀 많이 약해서. 유념하겠습니다.